좋은 강의 해드리려고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음악 듣는 동안에 다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에 떠올라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처음 갈 때쯤에서는 우리 대학이 자연과학과 공과대학이 함께 있고 복과대학 경제학부가 또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문과대학이 있고 그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0년 전 때문에 80년 전쯤 됩니다. 공과대학은 공과대학으로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으로 경제학기는 복과대학은 사회과학 사회학부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문과대학은 인문학부가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공과대학 자연과학은 빨리 성장해서 키가 커지고 사회과학은 그 중간이기 때문에 중축사회 우리 후진국가도 아니고 선진국가도 아니고 중간 사회에서 또 많이 발달하고 인문학은 늙은 할아버지 같아서 3000년부터 태어났는데 이제는 다들 나무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나무 뿌리를 보지 못하고 이제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는데 열매는 공과계통 또 우리 요새 AI 문제도 나오니까 그 계통으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 것은 자연과학의 꽃 피고 사회과학은 그 중간을 차지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인문학은 뿌리에 해당합니다. 중간과 뿌리에 해당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뿌리가 다 영양도 주고 힘도 줘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새 사회과학은 그걸 인정하는데 자연과학은 그 인정을 안 합니다.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일관이 내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생겼고 뿌리 없으면 널린다고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많은 걸 원하지 않지만은 꼭 몇 가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기억해라.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지금 사회에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벌어집니다. 제가 감기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히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수능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잔뜩 생겼습니다. 첫째 나오는 게 뭐하니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 과목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내놓고서 답을 다 썼는데 답 몇 가지 가운데
이것이 정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걸 보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정답을 찾으면 이것이 정답이지 그건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교수님과 그건 정답이 두 개단 말이죠.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고, 그러니까 다 맞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그거 가지고도 떠들고 있습니다. 힘껏 떠들다가 결론을 밀고 하니 이왕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그걸 정답이라고 했으면 그걸로 감싸가지고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물고 하니 평생 노력하다가 수능 시험 한 번 봐가지고 시험 봤는데 정답이 뭐인지 해결도 못 주고 둘 다 정답하자. 그리고 교대냐 말이죠. 그러니까 망신스러웠습니다. 근데 영어는 또 그 인문학과 가운데 비슷하니까요. 국어도 인문학이고 영어도 사실 내용은 인문학입니다. 그 인문학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국내 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글쎄 그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그 말할 수가 없다. 문제 자체가 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대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는데 요새는 미국에서 영어나라 영국에서 뉴욕 사람들 같은 그 신문사에서 이상하다 하고 그 영어 문제를 쭉 보고 나니까요. 이건 도대체 문제도 될 수 없는 거고 해답을 거기서 얻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 지금 망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괜찮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라가 그렇게 1년에 한 몇십 번 큰 사건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큰일 났다 말해서 걱정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보고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수능 시험에 그런 영어 문제, 그런 국어 문제를 수능 시험에 꺼내는 것이 왜 잘못이다. 꺼내는 잘못이다. 왜? 그것은 인문학에 속하는 것이다. 인문학에 속하는 답은 자연과학은 같지 않다 말이죠. 자연과학은 뭐 기계공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과학은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해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99는 틀리고 하나가 맞으니까 그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공정하다 그러죠. 근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민주주의가 뭔가, 그건 이제 사회과학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민주주의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다. 수단 방법이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주의다. 전부가 다르습니다.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걸 민주주의다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어디서 구하는가? 사회 현실과 연결지어서 그 현실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나라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타당성이 있다. 지금은 이거다. 100년 전에는 이거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회하고 맞는 거, 그 민주주의다 말이야. 그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 가운데서 하나를
하는데 사회 문제와 현실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돼서 보이지 않는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문제가 하나 생기면 100가지 대답이 나온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돌로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나온 가족들이 점심을 먹다가 누가 나가마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왜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내 행복이야, 그 너희들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거죠. 또 좀 큰 사람 뭐라는 거 아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하죠. 50쯤 된 아들은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할아버지 뭡니까? 그럽니다. 그럼 난 뭐라는 거 아니? 더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그게 행복이더라. 그러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인문학도 하나만 있다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이란 뭔가, 배불리 먹는 거다, 배고프지 않고 먹는 거다. 그러면 돼지가 제일 많이 먹죠? 다 돼지 주죠.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인문학을 빼앗긴 인문학이 잘못된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니 AI 문제가 자꾸 떠오르니까 말이죠. 그거 지금 나다마다 전로 그걸 살려가지고 AI 문제에서 뒤지게 되면 경제도 안 되고 기계 발전도 안 되고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도 몇 년만 못하게 되니까 AI 문제를 자꾸 연구하는데 그리고 AI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기계공학의 절대적입니다. 그거 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AI가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다 모르는 사람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은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거 안 하면 기계도 못 만들고요. 교통도 불편해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데 영향이 있는 거 아니? 지금까지 의사들이 키우셨는데 지금 의사보다는 AI의 힘을 받아야 병이 빨리 낫고 치료받는다.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의학가치가 그건 자연과학입니다. 좀 특별하지만 우리 생명력을 지급하니까 의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는 다 거기에 속하니까요. 지금 AI가 전부 빨리 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AI 문제에 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영국 런던이나 뉴욕에 태어난 사람하고 아프리카에 가장 가난하고 문화가 뒤떨어진 사회 태어난 애들이 있는데 그게 사회과학은 어떠냐? 그 완전히 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문학은 어떤가? 인문학까지 AI를 믿고 살게 되면 그때는 똑똑한 사람, 창조하는 사람, 그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AI 전문가들은 많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깊은 관점을 안 가집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AI에 너무 많이 끌려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인문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되게 되면 사회과학도 잊어버립니다. 그 절대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정치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한 가지 길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는데 다 얘기해도 속을 물고 하니 내가 보기에는 인문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AI는 있어야 한다. 빨리 전에 기계공학에서 자연과학에서 의과대학까지 하는 혜택이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그 이상이 AI 문제에서 같은 해결이 가지게 되면 다양해지지 못하고 병력해지지 못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왜? 그건 정신 분야에서 가는 거고 이쪽은 신체, 우리 생리학적까지만 가지 정신 분야는 AI가 다 차지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래도 모든 사상은 인문학에서 출발한다. 인문학의 문관이 사람과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100사람이 100가지 사상 가지고 100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끌어내리고 자연과학이나 AI가 지배하게 되면 그 역사에서 가치관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라.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니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철학을 공부해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내 꿈은 일대일 살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 이제는 내 나라에 내가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와 더불어 희망이 생겼다 말이야.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공산주의 사회를 좀 겪어봤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사상은 AI 사상과 반대되지만은 그래도 사회과학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공산주의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세계 어디 가도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게 되면 그 국가는 병들게 되니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민주안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하고를 구별해라.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존할 수가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는 함께 살 수가 없다. 그건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없어지니까 없다. 그렇게 이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얘기를 하다가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AI가 인문학까지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옛날 나는 일제시에 살 때 이게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멀리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주인되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가서 이건 우리가 살 집이다 하고 열어보니까 벌써 남쪽보다는 북쪽은 빨리 공산정권이 일본 사람 대신 안당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AI가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사는 건 우리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 알고 오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누가 되는 거 아니? 기계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주인 되고 사람은 심부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쫓겨나고 모습을 듣는 AI가 주인이 된 거죠. 지금 AI를 절대로 믿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리게 되면 또 사회가 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계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행기 못하게 됐다 하면 세상이 바뀌죠. 비행기가 있으니까 다 이용하는데요. 그 AI가 해결해 줄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가, 그 인간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건 전 세계 인류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인문학은 무엇이 더 공통된 가치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만한 공통된 가치가 그걸 찾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건 압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전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AI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점은 없겠지만 그 좋지 못한 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불행해지고요. 교육자가 받아들이면 교육을 잘못하니까 그 좀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서 나한테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찾아가고 있는 AI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좀 글을 보내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글을 좀 쭉 생각을 정리해보고 나니까요. 정리해보고 그 글을 나한테 주신 분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분하고 다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인문학자로서 당신이 보내준 글을 읽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점이 없다고. 내 목적은 누구하니 인간은 주인이 되고 AI는 도움을 주고 기계공학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가져오는데 주인이 되는 건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미래의 희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건 모릅니다. 찾아보기가 그렇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분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본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김영석 교수가 앞으로 몇 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하고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외 누구도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 AI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김홍석 교수는 110세나 115세까지 16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요. 또 내가 물어보라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거 물어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아마 그 AI가 무슨 대답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아마
물어보라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영식 교수가 몇 살까지 살겠냐 그랬더니 지금 상태로 봐서는 110세, 잘 가면 116세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대답을 나한테 전달하는 사람도 물건이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쓱 듣고 나니까 물건이 지성인이 학자가 책을 쓰고 원고를 쓰고 강연을 하고 하는데 오늘까지 김영석 교수가 한 걸 쭉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한 4년은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더 잘하게 되면 좀 더 갈지도 모른다. 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요. 나 자신도 웃고요. 아마 내 가족들 보고 얘기도 다 웃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물건이 내가 지금과 같은 노력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으면 내 정신력은 글을 쓰고 강연하는 이거는 밑에도 갈 수 있다. 그건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여야 해. 미래는 예측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방향을 과거에 비추어서 얘기한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역사 얘기가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는 다른 역사학자하고 달라서 과거의 사건을 문화적 찾아내고 그거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류가 몇천 년에 걸쳐서 쭉 살아온 데도 하나의 법칙이 있다.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하나가 물건이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늙어서 끝나게 되면 다른 사회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가고 늙으면 젊은 사회로 간다. 그건 지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인비는 역사학자다 하는 것보다는 역사 철학자라고 그러죠. 역사를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철학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이유를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면요. 유럽이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사하는 그 유럽이 내시대죠. 내시대보다 한 100년 전에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늙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하고 이제 늙어서 더 잘하지 못한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정치가가 연구하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고향은 영국입니다. 영국도 북쪽의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젊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쭉 다니고 와서 제일 좀 한 얘기가 민관이 유럽은 늙었다. 이젠 또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데 그 늙은 요새는 받아들여서 또 더 왕성하게 키우는 건 이전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머릿속은 젊은 머릿속에 민관이 유럽이 늙으면 그 늙음을 정신적으로 계승해받는 것은 미국이다. 그건 하나의 역사입니다. 미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계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고서 토인비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늦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그때는 태평양 건너서 아시아로 간다. 그것밖에 갈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인도로 다시 갈지는 모르지만 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일본, 한국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권을 만들게 되면 미국이 늙게 되면 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때는 모르죠. 내 때는 모르지만은 내 아들들 때까지는 좀 어렵겠죠. 내 선조 시대가 오게 되면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 안에 늙지 않는 나라가 되자. 언제나 이제 창조해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걸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트럼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늙는다 말이야. 미국이 최고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늙는 때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젊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긴 얘기라는 건 우리 인문학과 역사 얘기인데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강물을 흘러서 곧단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계속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또 100년이 지나면 다른 우리 후배들이 살고 또 100년이 지나면 또 다른 후배들이 사는데 누구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 힘을 이끌어가는가 그 생명력을 가진 사회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 있는 거 아니 그것은 AI는 못한다. AI는 편리하게 또 기계적으로 유능하게 살게 해주죠. 우리 걸어다니다가 자전거 타다 자동차 타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건 하지만은 우리의 사상은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게 요구하니 그러면 그 문제를 인문학에게 물어보자. 인문학에게 물어보면 인문학의 뿌리니까 말이야. 뿌리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뿌리에게서부터 다시 항상 있으면 더 젊은 사회, 젊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뿌리가 대단히 힘든 줄 압니다. 대단히 어려운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 사회, 그 한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가치입니다. 그건 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AI가 나오거나 뭐이 나오거나 인간은 주인이 되고 기계는 역시 우리 손발에 도움밖에는 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되는 학문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문학이다. 그럽니다. 그 인문학의 핵심이 되는 건 뭔가 이날로도 그것은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은 인문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철학과 함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역사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인문학부 하게 되면 반드시 철학과가 있습니다. 또 영어 영문학과, 불어 문학과,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게 유구한이 역사학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는 것 같이 역사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유구한이 지금 역사 문제는 제가 하는 얘기 가운데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철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그겁니다. 철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지식이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 그 진리가 사회과학에 가서는
사회 문제에서 진실이 되는가,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 찾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는가, 무슨 확실한 공식이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인문학이 가르치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심리학적 방법입니다. 지식은 이렇게 생긴다는 심리학적 방법인데, 그걸 개척해 준 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관념적 생각으로 발달시키는데, 이것이다 하고 발달시키는 건 독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이 있고, 독일을 중심 삼는 논리적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생활에 옮겨놓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생활이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기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산업사회, 기업체 교육을 좀 많이 갔습니다. 제일 많이 맡아준 건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강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중간쯤에는 민구관이 과학계통, 과장가게, 과장 경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고요. 아주 간혹 어떤 때는 사장님들한테 가서 강의해 주는 거고, 그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내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면 뭐라고 하니, 논리학에서는 우리 모든 것에 하나 객체가 있고 부분 특수체가 있고 또 전체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의 위치에서 보고 우리의 위치에서 보고 모두의 위치에서 봐야 한다고. 그 논리적인 개념은 다 다른 말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와 전체 모두의 위치, 이걸 다 경험해 봐야 한다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삼성그룹에 좀 많이 갔으니까요. 지금 삼성그룹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라고 하는 위치를 들어오는 거라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월급 많이 받아야지, 좀 승진해야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받아와야지. 그래서 그 기업을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건 그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나밖에 모른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근데 와서 과장쯤 되게 되면 민관이 나보다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사는구나,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는구나. 그래, 그것쯤 되게 되면 민관이 내 직장이, 내 기업이 나보다 중하다, 그거 깨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공무원 될 때 말이죠, 처음에 민관이 내가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과장쯤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잘 돼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난 자율이 잘 되지. 그래서 달라진다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나와 우리로 끝난다고. 근데 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공무원으로 있는
내 과장 직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하고 남겨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되면 직장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걱정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걸 가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공무원이 처음에 공직에 갈 땐 나 위해서 갈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내가 맡은 직책, 내가 맡은 구청, 내가 맡은 무슨 군수 이런 게 다 잘돼야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자격이 없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 지방행정은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까지 가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 들게 되면 들고 하니 다시 직장은 안 가고 다시 내가 된다. 내가 온다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공헌을 남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회는 모범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니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내 회사를 통해서, 내 직책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내게 더 도움을 끌겠다는 사람은 마지막 가서 명관이 나를 끝나고 만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도 가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가고, 모두에 간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모든 지도자가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전부가 뭐라는 거니? 그냥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냐. 그것이 논리학을 본 인문학의 교훈입니다. 공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 책임 맡아서 나라 위해서, 국가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애국심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남아서 나라가 달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가 되는 역사의 큰 변화를 남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문민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문민정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전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국민이, 우리 인문학을 가진 사람, 철학을 가진 사람,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 그때까지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말이죠. 나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는 대통령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대통령, 우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이건 권력국가입니다. 정권만 잡으려고 정치한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된 동안에는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모두 전때를 생각하는 건데 그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서도 무엇인가 길은 찾아줍니다. 잘못됐다고 해도 물건이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나도 뭐 잘했다, 나도 뭐 잘했다, 나도 뭐 잘했다 힘껏 자랑하는데 국민의 물기를 자기의 결과가 뭡니까 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것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리까지 가는 거지 모두 못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철학이 말해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흔히 제일 쉬운 말로 말하면 아마 양심이라고 그래야겠죠. 사람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사람도 말이죠.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래도 내 역선 내에서 하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고하니 이것은 폭력이다. 이게 나쁘다 하는 거 알면서도 물고하니 내 욕망에 빠져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나 다 마음속에 물고하니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건 악이다. 다 악이다.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이건 악이다.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실수를 해주면 그건 선이다. 그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인문학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아니 선악을 구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하자. 그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뭐 책을 읽고 그거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옛날 얘기니까 남겨줍니다. 내가 평양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마을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육을 받은 분이 물고하니 집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친구기 때문에 너 거기 갔내라. 그래서 글 배우러 갔습니다. 문명시대니까요. 그때는요. 동네 이장이 있죠. 이장집에 신문이 왔다 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신문이 왔다 하게 되면요. 사람들 쭉 모여서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신문을 볼 줄은 모르니까요. 천문명이다니까요. 그래 가면 이제 이장집에 동장집에 신문이 왔다더라 하면 그날 저녁에는 그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가든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기 때문에 문관이 누가 뭐 자살을 했다 뭐 어떻다 뭐 그것도 다 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옆집이기 때문에 가서 가만 보니까요. 제일 지금 마흔 남동의 문관이 그 당시는 여성들이 자살하면 다 미리 자살했다 그래요. 그걸 보지 않고 미리 자살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니 나도 신문에만 내준다면 자살하겠다 그래요. 그 신문에 한 번 나는 그렇게 들으니까 말이죠. 나도 신문에만 한 번 내주면 자살하겠다. 그 생각이 나요. 그 문명시대야.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니까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문관이 교회 학교가 생겼어요. 그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나도 그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4학년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다가요. 그 4학년 되니까 5, 6학년은 단니아 졸업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5, 6학년 어디 가야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2년도 어딜 보낼까 하고서 지금 쭉 몇십 년 했다라고 보시더니 문관이 두 학교가 있는데 둘 다 교회 학교예요. 공립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멀어서 못 가겠고요. 둘 다 교회 학교인데 평양으로 가까운 교회 학교죠. 그게 이제 창덕학교라는데
그리고 가서 5학년, 6학년 다녔어요. 후에 알아보니까요, 김일성이, 북한 김일성이 나보다 초등학교 8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육을 달렸어요.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나라의 뿌리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기고 이제 근데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중학교 갔어야 그래서 뭐 책도 좀 보고 말도 그랬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조선어 국어 독본이라 있고요. 일본 국어 독본인데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중학교 가니까 많은 걸 좀 보게 됐네요. 어떻게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아마 많이 배웠겠죠. 인도의 간디 선생에 대한 걸 배웠어요. 간디 선생한테 대한 걸 배우고서 나는 간디가 철없으니까요.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힌두교 얘기는 몰랐거든요. 근데 간디에게 대해서 내가 그 어렸을 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구하니? 거짓은 죄악이다. 거짓은 죄악이다. 진실이, 정직이 선이다. 그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 평생 동안 누구하니? 거짓은 죄악이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간디 선생님 자는데 나는 그건 기독교 정신인 줄 알았거든요. 힌두교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직은 선이고 거짓은 악이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직은 선입니다. 진실은 선입니다. 진실은 선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악입니다. 변한 거 없죠? 변한 거 없습니다. 지금 제일 나쁜 건 누구하니?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제일 나쁜 거죠. 지금 우리가 가만 보면 지도자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없어도 사회 달라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정직하면요, 뭐 경찰관 없어도 돼요. 뭐 재판도 없어도 돼요. 회담이에요. 간디 선생 얘기 하나만 할까요? 간디 선생이 민족운동을 하다가요,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그 검사가 있고 뭐 판사가 있잖아요. 그 간디 선생에게 당신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 영국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했다고 그럽니다. 또 뭐다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나 했다고 말이죠. 왜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영국이나 인도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서 해야 하니까 나는 그 진실을 지킨 것뿐이라고, 그걸 잘못이라고 날 감옥에 보내면 다 간다고. 나도 당신들 같이 영국에서 법을 공부해가지고는 변호사라고 말이야. 난 내 잘못은 법적으로 다 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국이 거짓말이 되고 인도 사람들이 거짓 속에 살다니까 진실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야. 나 용서받고 싶지 않다고. 나 영국보다 잘하니까 나 감옥에 간다고 말이죠. 그 판사가 뭐라 하니까 당신 인정한 대로 법을 내리겠다고. 그 형이 내리거든요. 그럼 안 되는 두 번째가 누구하니? 폭력이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거나 교사가 제자에 대한 거나 정치나 우리 지금 언어 폭력이 뭐가 가득 차 있죠. 폭력이 죄라고 말이야. 근데 그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니? 진실을 지키다가 간디는 죽었다. 그거 남기겠어 보세요. 간디는 진실을 지키다가 죽었다 말이야. 그게 뭡니까? 단식입니다. 나 굶어 죽는다고. 나 굶어 죽으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실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거 너무 귀하니까 깐데는 거짓과 폭력은 사회학이다. 그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자랐기 때문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윤리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학하고 함께 있는 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문학은 사람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정서적인 만족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따 큰 문제, 좀 엉뚱한 질문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고 하니, 선생님, 어떻게 그 100살까지 사셨어요? 방법이 뭡니까? 그럽니다. 그난 속으로 그 힘든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뭐라고 하니, 나는 모르겠고요. 내 주변에 100살까지 사는 분을 다 꼽아보니까 7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가만 쭉 보니까 두 가지 꼭 같은 점인데 미국안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낸다고. 두 번째 미국안이 날 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100년까지 살까 했더니 100살까지 온국을 듣는 나는 다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봤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말이면요, 감정을 아름답게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자기 감정을 아름답게 키우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날 고맙게 대해줍니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주게 되는 거.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걸 키워주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 뭐가 있냐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선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지 말아라. 그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졌다.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하게 됐다.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거 주지 말아라. 그거 주지 말아라.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건 인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대로 가르친다. 성격은 욕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가 불행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누가 하니 우리는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 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데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역사의식을 가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하니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근대 사회에 와서 성공한 나라, 근대 사회에 와서 역사적으로 건설한 나라들은 기독교 사회입니다. 인도도 정교국가지만은 개인적인 정신력은 강해졌지만은 역사를 건설 못했습니다. 중국은 도덕과 윤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졌지만은 미래를 창조하지 못했는데 기독교는 구약 때부터 역사 신앙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하는데요. 난 제일 좀 답답하게 유구하니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 역사 신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다고 이제 여튼
한 번에가 오래 한다도 힘드니까 잘 못 갑니다만 교회 가면 구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고 신약은 하늘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보수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할 때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2000 몇백 년 동안 인간들이 믿어온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역사의식과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목적관과 미래 창조의식입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에 남겨준 혜택입니다. 그 지금 보수라고 하길래 인간이 정교주름을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고요. 미래를 위해서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는데요. 그 역사의식을 가진 나라는 자꾸 올라갑니다. 아까 아노드 토인이 얘기했는데요. 역사의식이 강한 나라가 마지막 가서는 그 시대를 저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 인문학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 철학이 중심으로 출발했는데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온 거고요. 선과 악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거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뭔가에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찾아가야 한다. 오늘은 이것을 끝나지만은 내일이 있고 금년 지나면 새해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이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은 밤에 꾸고 버리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역사적인 희망을 꿈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우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대문구에 살았다고 하는 의미를 함께 찾아갈 수 있어야 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찾아갈 희망이 무엇이다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역사 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런저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합니다만 좀 마음에 남으신 바가 있어서 새 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는 더욱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